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 주머니 속에 그 8조 8,8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와, 8조 원이요? 그건 뭐랄까, 솔직히 감도 잘 안 오는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그렇죠. 매일매일 제일 비싼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막 세상에서 제일 비싼 슈퍼카를 매일 바꿔 타도 평생 다 쓰기 힘든 돈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꿈꾸는 완벽한 경제적 자유, 딱 그 자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상상 속의 카메라 앵글을 살짝만 돌려볼게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정작 엄청 춥고 낡은 방에 혼자 앉아서 식은 빵 조각을 씹고 있는 거예요. 낡은 방에서 식은 빵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요? 네,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나눌 줄도 모릅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이 돈을 어떻게 지키지? 하는 불안감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먹히는 풍경이네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례해서 우리 삶의 질이나 행복도 쭉쭉 높아질 거라고 굳게 믿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은 자산을 축적하는 데는 완벽하게 성공을 했는데 정작 그 자산을 통해서 누려야 할 삶 그 자체는 완전히 파산해버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와, 목적이랑 수단이 완벽하게 뒤집혀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거죠. 바로 그 뒤집혀버린 삶,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다룰 자료는 김형래 편집장의 칼럼 샵 334에 0424 자산의 노예가 아는 삶의 주인이 되어야인데요. 네, 미리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 우리의 미션은 절대 무슨 노후 자금 어떻게 불리나 이런 흔한 재테크 요령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오늘 우리는 독일의 한 연극 무대를 거울 삼아서요.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하는 시니어 세대, 나아가서 이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실존적인 질문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지구 반대편 독일 베를린으로 가보겠습니다. 샤오빈의 극장에서 상연 중인 연극 수전노라는 작품이 오늘의 첫 번째 단서거든요. 네, 이 작품은 몰리엘이 아주 유명한 고전 연극이잖아요. 수전노를 연출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하고 배우 라르스 아이딩어가 현대적으로 엄청 도발적으로 재해석한 무대입니다. 여기서 주인공 이름이 아르파공에서 그 현대적인 이름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현대인 하이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그가 가진 돈이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8조 8,800억 원. 그러니까 유로로 치면 60억 유로입니다. 어휴, 진짜 이미 똑 벌어지는 숫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칼럼은 이 주인공 하이코를 단순히 돈 아끼는 구두쇠 캐릭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를 독일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최전선에서 이끌어낸 베이비 부머 세대의 상징으로 분석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솔직히 하이코 입장에서 한번 변명을 좀 해볼게요. 네, 어떤 변명일까요?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막 돈 쥐고 벌벌 떠는 꼰대 같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세대가 안 쓰고 뼈 빠지게 치열하게 모았기 때문에 그 막대한 부를 이룬 거란 말이죠. 네, 철저한 절약의 결과죠. 60억 유로를 가진 자산가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벽한 승리자인데 이게 왜 굳이 비극이라거나 서글픈 초상으로까지 묘사되어야 하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그제 겉으로 드러난 통장 잔고만 딱 놓고 보면 완벽한 승리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막대한 돈이 하이코의 내면에 작용하는 방식이에요. 내면에 작용하는 방식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데요? 그는 60억 유로라는 종이뭉치를 꽉 쥐고 있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는 심리적인 안정감, 딱 그거 하나는 얻었어요. 그런데 그 외의 모든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다른 감각들이 퇴화했다. 네네. 그 자본을 사용해서 내 일상을 좀 예술적으로 가꾼다거나 타인에게 관대함을 베풀거나 아니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다지는데 철저하게 무능하거든요. 와, 경제적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는데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준비는 아예 결여되어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적 성장의 대가로 좋은 삶에 대한 감각 자체를 상실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이거는 마치 롤플레잉 게임에서 최고급 아이템을 인벤토리에 잔뜩 모아만 두고 정작 게임 플레이할 때는 아까워서 한 번도 못 쓰는 유저 같아 할까요? 오,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아니면 평생 100m 전력 질주만 하도록 훈련받은 단거리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여유로운 산책길에 들어섰는데도 계속 전력 질주만 하려다가 쓰러지는 꼴이죠. 아, 걷고 멈추고 막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근육 자체가 아예 발달하지를 못한 거군요. 맞습니다. 전후 복구나 고도 성장기 같은 극한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돈을 모으는 행위는 곧 생존 그 자체였으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산 축적 근육만 비정상적으로 키운 거네요. 네, 자산을 지키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사람이 얼마나 공허해지는지 연극이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 현실이 떠오르거든요. 이게 태평양 건너서 독일 베이비 부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굳건히 지탱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의 현실과 아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시니어 세대 역시 평생을 바쳐서 근면, 성실, 절약이라는 미덕을 실천해온 분들이니까요. 네, 칼럼 원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극화된 시각 없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네, 원문에서 언급된 보수적 관점을 보면요. 시니어 세대의 그 지독한 절약과 저축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또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미덕이었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없는 살림에 허리띠 졸라매서 가족 건사하고 국가적 성장을 이뤄낸 그 근면함은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훌륭한 가치잖아요. 그럼요. 그 역사적인 무게감이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저희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훌륭한 미덕이 왜 도대체 독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원문에서 이 절약이 지나쳐서 신경증 들인 집착으로 변질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잖아요. 방어 기제라는 게 실제 위협이 다 사라진 후에도 계속 작동해버리면 그게 병이 되는 거거든요. 신경증이 되는 거죠. 아, 가난이나 위협이 끝났는데도 계속 방어만 하는 거군요. 극중 하이코가 정확히 그런 상태인 거고요. 네, 극중 행동을 보면 이 집착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섬뜩하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이코는 자산을 더 불리려고 자기 아들의 연인을 아내로 삼으려고까지 해요. 헉, 아들의 연인을요? 와, 그건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네요. 거기다 자기 친자식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슨 투자 가치가 있는 대상, 투자처로만 취급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족 질서란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가족을 지키려고 평생 돈을 모았는데 정작 그 돈 때문에 가족 공동체를 산산조각 낸다니 진짜 완벽한 모순이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자산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개인의 영혼을 잠식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왜 아르파콩의 그 차가운 전시장처럼 황량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칼럼이 이 지독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좀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소환하더라고요. 개신교적 금욕주의라는 말이었죠. 네, 맞습니다. 개신교적 금욕주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인데요. 아, 잠깐. 갑자기 막 종교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용어가 등장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약간 당황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막스 베버 이야기가 왜 나오지 하실 텐데 이게 지금 노후 자금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용어가 좀 거창해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명쾌한 삶의 태도 문제입니다. 원문이 말하는 개신교적 금욕주의라는 건 무조건 안 쓰고 고통스럽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맹목적인 절약이 아니다. 네,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미덕. 그거는 그대로 철저히 유지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얻은 결실을 타인에게는 아주 관대하게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오, 나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관대해줘라. 바로 그겁니다. 자본주의의 동력이 된 그 노동과 절약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그게 타인을 파괴하는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게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태도인 거죠. 정말 정답 같은 통찰이네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 실천하기는 이거 눈물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엄청난 수련이 필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도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시니어 세대가 평생 고생하면서 쌓아온 이런 지혜나 가치관을 자녀한테 전수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물려주고 싶겠죠. 근데 자칫하면 막 너희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라던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엄청 권위주의적인 훈계를 빠지기 쉽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원문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단순히 내가 재산을 물려줄 테니 내 방식을 무조건 따르라. 이런 식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한 통제는 이제 절대 안 통합니다. 통장 비밀번호 넘겨주는 게 상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라던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지혜를 대화로 나눠야 하는 거죠. 자녀를 투자처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치관의 전수. 네,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과연 이게 개인의 마음가짐만 싹 바꾼다고 다 해결될 문제일까요? 원문을 쭉 읽어보면 시대적 변화라는 더 큰 거시적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거시 경제적 변화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단서가 바로 연극 무대의 배경이에요. 아, 그 무대 배경이 아까 자동차 전시장이라고 했었죠? 저도 솔직히 처음에 8조 원대 자산과 연극이라고 해서 막 엄청 화려한 대저택을 상상했거든요. 왜 하필 자동차 전시장인가요? 그게 이 칼럼이 던지는 또 다른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번쩍이는 신차들이 쫙 세워진 전시장은 언뜻 보면 부와 성공의 상징 같잖아요. 그렇죠. 럭셔리함의 끝판왕이죠. 고도 성장의 상징. 네. 그런데 그 차들이 도로를 쌩쌩 달리는 게 아니라 주인을 못 찾고 차가운 전시장 안에 그냥 멈춰 서 있다는 거예요. 와, 역동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군요. 무한히 막 우상향할 줄 알았던 그 성공의 엔진이 차갑게 식어버린 현재의 저성장 체제를 딱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과거의 수출 흑자와 고도 성장이라는 산업화 시대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그 유효 기간이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인 거죠. 이제는 이 저성장 속에서 품격 있는 삶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새로운 화두가 된 겁니다. 세상의 규칙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네요. 자,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에서 하이코가 낡은 외투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고 묘사한 부분이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하이코의 비극적 결함이 바로 그거죠. 세상은 이미 따뜻한 봄을 지나서 뜨거운 여름이 왔는데 이 사람은 혹독한 겨울의 생존 법칙이었던 그 두껍고 무거운 절약이라는 낡은 외투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집스럽게 껴입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있는 거죠. 아이딩어가 연기한 주인공이 그토록 비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 시대착오적인 고집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이 부분은 꼭 시니어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뼈아픈 이야기죠.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과거의 성공 방식이라는 낡은 외투를 고집스럽게 껴입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맞아 하면서 관성이라는 외투를 벗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칼럼은 이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생존 기술로 바로 유연함을 역설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죠. 유연함. 과거의 성취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내 역할을 재정립하는 부드러운 태도 말이죠. 네, 낡은 권위를 주장하는 경직된 태도를 버리는 유연성. 그것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나의 존엄과 품격을 지켜내는 진짜 능력이라는 걸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여정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결국 시니어 세대, 아니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잔고 숫자 불리는 재테크가 아니었네요. 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되죠. 경직되고 굳어버린 생의 감각을 회복하는 삶의 기술이 훨씬 더 절실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대 위에 하이코를 보면서 실컷 비웃다가도 극장을 나설 때 묘하게 서늘함을 느끼잖아요. 아, 맞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네, 자산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서 정작 좋은 삶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깊은 공감이 일어나는 시점이죠. 그렇군요. 원문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래서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은퇴할 때 통장에 가장 많은 돈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가장 풍요로운 기억과 사랑을 남기는 사람이다. 네, 보수적 가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역시 그저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온전히 보존하고 사회적 덕목을 완성하는 데 있다는 통찰이 참 아름답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 궤적이 어떤 온도로 남을 것인가, 그게 진짜 자산이네요. 자,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만약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이 평생 불안해하면서 모아왔던 모든 재무적 자산이 완전히 영원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네, 당장 엄청난 큰일이 나겠지만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비재무적 자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떠한 위기에도 내 곁을 지켜줄 단단한 관계나 깊은 취향, 다정함 같은 것들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보이지 않는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 오셨나요? 진짜 내면의 잔고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느라 놓쳤던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유연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가꿔 나가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